잘 들리시죠?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비롭다고 소개받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과학 강연의 라인업을 봤을 때 제가 좀 이질적인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전히 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인문학이랑 예체능이랑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융합 과학 분야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경미학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크게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 의뢰를 받았을 때 뭔가 어떻게 이 분야를 하게 됐는지 그런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또 청중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얘기도 좀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의아한 그런 패드로 제가 살아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기 계신 또 학생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는 어떤 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진로나 적성을 생각해 보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강연 내용이랑 완전히 relevant 하고요. 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몇 개 슬라이드에서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고 근데 지금 과학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수학을 잘하면 과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일 점수가 낮았던 과목 두 개가 수학이랑 과학이었는데 재밌다고 정말 생각을 안 했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인문계에서 물리 선택을 했었었는데 그때 과학 한 과목만 선택하는데 물리를 왜 했냐면 외우기 싫어서 물리를 선택했고 생물을 제일 싫어했어요 과학 중에. 근데 제가 지금은 신경과학 분야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바이올로지랑 제일 가까운 분야인데 정말 재미가 없었거든요. 생물 선생님 맨날 이렇게 뭐 식물에 대해서 그림 그리라고 그러고 그런 거 시키셨던 것 같아요. 예쁘게 그리려고는 했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외울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뇌를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전공이나 진로를 택한다는 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잘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주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고 흥미로운 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나는 좀 수학이 아닌 것 같아서 뭐 이런 분야는 나랑 아닌 것 같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지 마셨으면 좋겠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까지 예체능계였거든요. 사실 음악을 전공하려고 했었고 미술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술, 음악, 체육이 들어가면 약간 내신 평균이 올라가고 빼면 좀 떨어지고 이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날 무렵에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좀 슬프게도 내가 음악에 또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다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뭐 어쨌든 입시를 치르고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기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해서 재수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1년을 더 하긴 했고 그러면서 무슨 과를 갈까 했을 때 제가 음악을 그만둘 때 어떤 분이 그래 학문이라는 것 학문의 최고봉은 미학이지 이런 말씀을 지나가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음악이랑 미술 이런 거를 실제로 무대에 서서 하는 사람이나 실제로 뭘 만들어내는 창작자가 되지는 못하는 거는 그때 이제 정해졌지만 그래도 내가 그거에 대한 관심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공부 방향으로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국에 별로 있지도 않은 미학과를 가야겠다라고 그때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수를 거쳐서 미학과에 들어가서 학부 생활을 아주 즐겁게 했어요. 미학과 되게 재밌는 게 지금의 약간 자유전공, 학생 설계 전공처럼 되게 많은 거가 전공 인정이 됐어요. 당시에 좀 드문 일이었는데 그래서 미학과 딱 들어가면 철학 관련된 모든 과목은 다 전공 인정되니까 철학과도 가서 듣고 종교학과 과목도 전공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문학 관련된 비평 쪽의 과목들은 다 전공 인정이 돼서 국문과 가서 듣고 막 영문과 가서 전공 과목 듣고 그 다음에 음대 미대에서 이론 과목은 다 전공 인정이에요. 그다음에 공대에 있는 건축과에 있는 건축사도 전공 인정이 돼서 온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거 많이 듣고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졸업할 무렵이 됐는데 지금 저희 이제 대학생들 고려대학교 학생들 보면 1학년 2학년 때부터 무슨 길을 가야 될지 고민 정말 많이 하고 이거를 전공하면 나중에 뭐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아마 대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정하면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항상 들긴 해요. 우리 너무 어린 나이에 모든 걸 다 정해놓고 그 길로 막 걸어가기만을 바라는 교육 같은데 사실 나중에도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시가 여기 있어서
뭐 한 명이 그렇다고 그게 뭐 그렇게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모르시겠다면. 미학과가 너무 재밌었지만 저는 철학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건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학적인 방법이 뭔가 굉장히 뭐 언어적인 것도 뛰어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서양 철학을 좋아했는데 모국어가 아닌 말로 철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아름다움이나 예술에 대한 관심 엄청 많은데 이런 방법으로는 못할 것 같아라고 고민을 막 하면서 뭘 해야 되나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광고가 붙었나 봐요. 인지과학 협동과정 대학원생 신입생 모집 이런 광고가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인지과학이라는 협동과정이 만들어져서 2기밖에 안 됐을 때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때가 제가 너무 연식이 나와서 말하기는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 그렇지만 이게 지난 세기 말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s라는 게 뭐냐면 아마 지금은 잘 아실 수도 있고 이제 좀 약간 유행이 지났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과를 딱딱 나눠 놓잖아요. 그리고 막 벽을 치고 여기에서는 이건 막 저는 문과, 이과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좀 그런 거를 좀 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지만 또 그게 좀 다른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다 의대를 가기 위해 쓰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지난 세기에도 일어났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2020 몇 년에도.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되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냐면 특히 사람의 마음, 휴먼 마인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되게 많은데 각자 자기 학문 안에서 진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학에서는 철학적 방식으로 마음을 연구하고 물론 심리학, 그다음에 언어학, 뭐 인류학, 그다음에 신경과학, 뭐 유전학 그리고 그 당시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이때 막 좀 붐이 됐다가 확 죽었다 지금 난리 났죠 AI가. 그 세상은 돌고 돕니다. 유행은 돌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인기 있는 분야 이런 거에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계속 변하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계속 중요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야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거 극과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하지 말고 다 같이 마음에 대해서 이거를 좀 융합적으로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Cognitive Sciences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그런 협동과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인문대에 속하거나 공과대학에 속한 게 아니라 그냥 협동과정으로 여기저기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 대학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학과에 있을 때 약간 뭐 인식론, 심리철학 이런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는 밥을 막 먹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른 채 졸업할 때가 다 되어서 근데 친구가 너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 그럼 한번 지원해 볼까라고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했다가 덜컥 들어가게 된 거예요. 대학원에. 그래서 대학원에 딱 들어가서 인지과학이라는 걸 하는데 정말 생명과학과에 가서 막 유전 관련된 것도 막 배우고 공과대학에 가서 컴퓨터과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그 artificial intelligence 수업도 듣는데 수학 포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수식이 나오면 그냥 모르겠다.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듣고 그때 처음 심리학 과목을 듣게 됐어요. 심리학도 선수 과목이 있으니까 심리학과 가서 과목도 듣고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협동 과정은 여기저기 가서 조금씩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에 관여하셨던 의과대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때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들어오셔갖고 의과대학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신경과에. 뇌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MD, PhD예요. 그 메디컬 디그리하고 그 신경과학을 진짜 그 원숭이로 연구하셔가지고 세포 연구하는 그런 디그리를 둘 다 받고 한국에 딱 돌아오셔가지고 의과대학의 의사 선생님들이랑만 연구하기에는 바쁘시니까 그래서 협동과정에 있는 친구들을 랩에다가 데려다가 많이 경험을 시켜주셨어요. 그때 처음 만나게 된 게 여기 있는 이 도넛 같이 생긴 이 기계인데 이거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이거 MRI라는 기계예요. 병원에 가면 뭔가 속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MRI를 찍으십시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줄 때도 있죠. 엑스레이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숙한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병원에 있는 그냥 MRI 같은 건데 요때 또 1990년대쯤에 이 기계를 이용을 하면 몸속이 어떻게 생겼나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고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뇌의 어떤 부분을 막 열심히 쓰면 그쪽에서 대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혈관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뭔가 여기서 대사가 막 일어나서 에너지를 쓰니까 그쪽으로 산소들이 막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 혈관 내에 있는 산소 농도의 변화 같은 거가 이 도넛 같이 생긴 게 사실 큰 자석이거든요. 아주 강한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 가까이 가면 그 뭐 이렇게 지갑 그런 거 다 빼고 들어가세요 막 이래요. 몸에 이렇게 약간 자석 같은 그 메탈 같은 게 있으면 여기 가까이 가면 막 이렇게 끌려와서 큰일 나거든요. 크레디트 카드 정보 다 지워지고 그런 아주 강한 자기장이에요. 근데 이 자기장 안에 들어가면 그 혈관에 있는 산소와 관련된 물질이 좀 어떤 방식으로 배열을 하고 정렬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비를 쓰면 뇌의 어떤 부분이 지금 열심히 사용되고 있는지 기능도 알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게 너무 센세이셔널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인지과학 협동과정이라는 데 들어갔더니. 그래서 막 이걸 하면서 그때 막 리눅스 쓰는 법도 배우고 프로그래밍도 잘 못하는데 그리고 바이올로지를 그렇게 헤이트했는데 뇌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뇌 영상을 이런 방법을 써서 한 결과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거라서 여기서 잠깐만 어떻게 보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뇌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한 명, 두 명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힘들어지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읽는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본 모습이죠. 왼쪽 측면을 본 그림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은 오른쪽 측면을 본 그림이에요. 여러분 뇌가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졌다는 건 잘 아시죠? 좌반구, 우반구. 심리학자로서 신경과학자로서 제일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좌뇌형, 우뇌형인 거예요. 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디테일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예술이나 아름다움 이런 걸 경험할 때 뇌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증진됐는데 뇌를 반으로 뚝 나눠서 물론 좌뇌와 우뇌가 약간 다른 기능을 보이는 게 확실한 것도 있어요. 언어 같은 것은. 하지만 이 사람은 좌뇌형 인간, 이 사람은 우뇌형 인간 이렇게 자르는 건 MBTI보다 너무 자유도도 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규정하고 뭐 그거에 맞는 교육법이 있다라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담아 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경미학 얘기를 드릴 거지만 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디테일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지 그만큼 이 과학 분야가 발달했다라는 것도 한번 느끼고 왼쪽 오른쪽으로 반뚝 떨어져서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왼쪽 옆면의 뒤쪽이랑 오른쪽 옆면의 뒤쪽인데 여기 막 색깔로 표시가 돼 있죠. 이 색깔은 생물학적인 아무 정보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통계 분석을 해서 저 부분이 어떤 과제를 할 때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우리가 믿을 만한 수준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정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보라색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혈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뇌사진 같은 거 책 읽을 때 보시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그건 임의로 정한 색이다.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뒤에 이렇게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되게 열심히 볼 때 이 부분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머리 이렇게 뒤에 짱구처럼 툭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 안쪽으로 시각 영역, 1차 시각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눈 감고 있지 않으시고 뭔가 저를 보시거나 이걸 보시거나 이 공간을 보신다면 지금 저기 있는 신경세포들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일렉트로드를 동물의 뇌에 꽂아가지고 침습적인 방법 정말 찔러가지고 그게 어떻게 거기서 생물학적인 신호가 일어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MRI라는 장비로 기능을 볼 줄 알게 되면서 그냥 이 사람 여기 누워 있고 머리가 이 도넛 같이 생긴 자석 안쪽에 위치하게 하면서 뭘 막 보여주거나 뭘 막 시키거나 들려주거나 그런 때 이런 혈류 내에서의 산소와 연관된 그런 입자들의 반응이 밀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봄으로써 이렇게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찌르지 않아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1990년대에 이런 방법, MRI인데 기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에다가 조그만 F를 붙여요. Functional MRI, 한국말로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뇌 신경과학 분야와
심리학 분야와 마음 연구 분야를 완전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2023년 지금은 이 방법은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모든 심리학과의 많은 연구들이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신경과학이나 병원 쪽에서도 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걸 쓰고 다른 분야로도 이게 많이 전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런 거를 배운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고 가서 막 한 거죠. 근데 저는 미학을 하면서 혹은 그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 미술을 좋아하면서부터 얘를 좀 철학적인 방법이나 글쓰기나 뭔가 논거 이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니까 되게 못하고 너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재밌더라고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야에 적성이 있다라는 걸 너무 그렇게 남들이 정해놓은 구획에 따라서 정해지는 마시기를 지금 뭐 시험 봤는데 어떤 과목에서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는 거로 적성을 그거를 정하지 마시기를 안 그래도 된다라는 예를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요.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박사를 가서 더 해봐야겠다. 뭐 들어갈 때 나는 박사가 돼야겠다, 교수가 돼야겠다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냥 지금 하는 게 재밌고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유학을 가게 됐고 유학을 갈 때 뇌 영상화 저 방법으로 그럼 우리의 시지각이나 뭐 음악이나 관련된 청각 감각이나 이런 거 어디 가서 할 수 있지 막 찾아봤더니 의대 가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과라는 데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원을 했다가 저는 벤더빌트 대학의 심리학과 안에 신경과학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가 저에 대한 거니까 이따가 질문 시간에 혹시 진로나 어떻게 그렇게 다른 부분을 왔다 갔다 했냐 무섭지 않았냐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이따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경미학이라는 이런 분야도 미학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철학의 한 분야란 말이에요. 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 때부터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뭔가 우리는 어떤 걸 아름답다고 느끼나에 되게 근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학문의 역사만큼 오래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크진 않지만. 근데 이거를 신경을 통해서 본다고, 뇌를 통해서 본다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았고 제목을 보고 아리송하다고 느끼신 게 너무 당연한 게 예술이랑 과학 이렇게 하면은 완전 상관이 없는 두 분야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정말 한 뭐 20년 최초의 신경과학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런 연구가 나온 게 1990년대니까 한 30년 정도의 역사밖에 안 된 분야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뭔가 되게 아름답다, 마음에 든다, 저거 예쁘다, 나 저거 좋다,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뇌의 한 군데에서 그 일을 하진 않겠죠. 뇌에 뭐 아름다움 처리 영역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왜 좋다고 느끼고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이런 일은 너무 복잡해요. 예술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제일 고차원적인 거라고도 하잖아요. 인간만이 가진 어떤 능력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서 뇌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신경과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뒷부분은 시각 관련된 거고 요 옆부분에는 청각 관련된 게 있고 뭐 맛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정서에 관한 부분도 있고 기억을 담당하는 뇌도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알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미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린 준비가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꽤 잘 알고 있어요. 뇌에 대해서 엄청난 발전을 뇌과학에서 이루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자라는 필드가 나오게 된 거죠. 약간 이 분야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라는 유명한 연구소가 있어요. 막스 플랑크는 사실 독일의 여러 곳에 있는데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데는 우리는 신경미학, 경험미학을 연구해 특별히.
이렇게 해서 연구소를 갖고 있고 그 안에 언어와 문학에 대한 분야, 음악에 대한 분야, 그 다음에 이런 미술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분야 이렇게 나눠져서 연구를 막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신경미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아름다움에 관한 인지신경과학적인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미학이라는 것에 관한 인지신경과학적 연구,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칸트가 아름다움은 이런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 이런 얘기 했던 것이 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뭐 이런 것도 신경미학의 주제가 되고요. 또 크게 보면 굳이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예술과 관련된 뇌 기능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신경과학에서 다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꼭 그렇게 국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뭐가 아름다운지 뭐 우리 관심이 있긴 하죠. 예쁜 것도 좋아하고 아름다운 거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현대 미술에 오면 아름다움만이 가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 전시회 가면 좀 보기에 끔찍하게 약간 그로테스크한 그런 아트웍도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만 뭐 바나나 먹고 나서 뭐 껍질을 누가 이렇게 붙여놨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예술의 가치일 수 있기 때문에 에스테릭스란 말이 붙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뷰티,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뭔가 예술 혹은 디자인, 우리 일상에 있는 많은 것들인데 우리가 그거 보고 아 저거 좋다, 내 마음에 든다, 혹은 뭐 예쁘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랑 관련된 모든 시각적인, 근데 뭐 기능이나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의 어떤 심미적인,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신경미학이라는 분야고, 뇌과학이 발전해서 생겼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대단히 융합적인 과학의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또 이따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경미학에서 어떤 연구들이 있나 몇 가지 예들을 보여드리는 거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림 혹시 예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는 분? 아,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긴 해요. 여러분도 혹시 미술사에 관심 있으시면 서양 미술사 이런 과목 들으시면 이 그림 꼭 나옵니다. 혹시 이 작가 마르셀 두샹이라는 작가 이름은 들어보신 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되게 문제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전시장에 떡 갖다 놓고 샘 파운틴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사람이고,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 모나리자에 이렇게 머스테시오 코수염 딱 그려놓고 이런 막 굉장히 재밌는 일들을 한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뭘 그린 걸까요, 이 사람이? 마르셀 두샹. 몇 년 전에 마르셀 두샹 전시회도 한국에서 열렸는데, 제가 이거 사실 제가 포스닥 때 이제 심리학과에 가서 뇌 연구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을 6년 동안 받은 다음에 처음 포스닥이 됐을 때 내가 이걸 한 데 이유가 있었잖아. 내가 원래 음악이랑 미술과 관련된 걸 하고 싶어서 여기 왔잖아. 생각을 가지고 포스닥으로서 처음 미술에 대한 연구를 했던 연구고, 그때 썼던 자극인데 몇 년 전에 한국에 마르셀 두샹 전시회가 열려서 가서 이 작품, 이거 똑같은 건 아니었는데 비슷한 연작들이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정말 너무 떨려갖고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연구를 하느라고 되게 오랫동안 봤던 그림인데 실물 영접을 하려다 보니까 어찌나 떨리던지 편지로 주고받고 뭐 그냥 SNS에서만 알고 지내던 사람을 뭐 처음 만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엄청 그런 떨렸던 기분이 있는데 뭔지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으면 자, 추상화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드 아시잖아요. 옷을 안 입은 누드, descending a staircase,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예요. 제목을 딱 듣고 나서 이거 보시면 좀 그렇게 보이나요? 뭐 계단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이거는 사진인데 이 두샹에 대한 오마주로 라이프라는 매거진의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걸 보시면 어떤 사람이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움직임 같은 거가 표현되어 있다라는 게 좀 보이시죠? 실제로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는 여기 없지만 그걸 표현하려고 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여기 계단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겹쳐져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거를 연속 촬영을 해가지고 쫙 보여주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를 보시고 딱 이걸 다시 보시면 여기에도 뭔가 계단,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약간 다리 같은 부분이 있고 약간 얼굴 같은 부분이 있고 이 사람처럼 누가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걸 표현했구나. 이제는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아, 말세두샹이 그걸 그리려고 그랬네. 사진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안 추상적이라. 사람도 볼 수 있고 계단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추상화가 너무 재밌는 실험 자극이라고 생각했어요. 포스닥으로서. 왜냐하면 추상화는 보는 대로 볼 수 있어서 보는 사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다 다를 수 있거든. 제목 안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보고 이거 마음에 드는 대로 느끼면 그냥 내 미적 경험인 거죠, 그게.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술적인 경험에서의 굉장히 재밌는 점인 것 같고요. 이따가 또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알 듯 말 듯 어떤 사람은 뭔지 알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모를 것 같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게 전 재밌더라고요. 과학이라고 뭐 이거면 뭐 A면 B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실험하지만 그래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뭔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한 그게 저는 재밌는 과학이에요. 저에게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그림은 1917년에 말셀 두샹이라는 사람 이때가 카메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 셀폰 들고 영상 맨날 찍고 맨날 보고 편집도 다 할 수 있고 움직임을 다 표현할 수 있죠. 쉽게 누구나. 하지만 이때는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술가들이. 뭔가 움직이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 근데 그때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거는 아직 없었고 카메라라는 게 처음 발명이 됐을 때 크로노 포토그래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을 세워놓고 거기서 배우가 뭔가 동작을 해요. 그럼 계속 그거를 연속 촬영을 찰칵찰칵 한 다음에 시간적으로 이어붙여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 그거가 안 되니까 한 공간에다가 그거를 이어붙인 거예요. 그런 방식의 사진이 있었고 말세 두샹이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린 추상화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말세 두샹. 그게 그 이 작가의 의도였어요. 자, 저는 궁금했습니다. 뇌에 아까 제일 뒷부분 튀어나온 곳에 시각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제1차 시각 영역에서 어디가 밝고 어둡고 그런 대비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움직임에 담당하는 영역. 그래서 제가 막 여기서 움직이면 여러분의 움직임 지각 영역에서 지금 신경세포들이 막 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칼라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영역, 그 다음에 3디멘셔널 뎁스에 반응하는 영역, 이런 식으로 시각 정보에 따라서 영역들이 또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보는 게 그냥 다 퉁쳐서 뇌 뚝 큰 부분이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되게 세분화돼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MT라고 부르는 혹은 V5라고 부르는 우리가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모여진 곳 애들이 모여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뒤에서 이쪽 있어요. 그거는 실제 피지컬한 움직임을 볼 때 그 영역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는 건데 제 퀘스천은 뭐 아주 심플하죠. 두샹의 Nude Descending a Staircase라는 그림은 물리적인 운동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아 지금 말셀 두샹이 움직이는 사람, 걸어 내려오는 사람을 여기다 그리려고 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그들의 움직임 지각 영역에서 물리적인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 저의 질문이에요. 저의 첫 번째 신경미학. 이거는 it's nothing to do with beauty. 저는 아름다움은 뭐 너무 어렵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막 그런 추상적인 걸 하면 철학에서 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거나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서 시지각에 대해서 알고 뇌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나는 아, 이 화가가 여기다 움직임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보는 사람에게 전달됐을까? 그 사람들의 뇌에 뭔가를 변화를 일으켰을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신경미학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할 때 사람들이 아, 그게 뭔지 모르겠어. It's just ugly shades of brown.
그게 뭐 예쁜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움직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서 뭔가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사람을 표현하려고 그린 겁니다. 이 화가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했던 사람들의 움직임, 지각 영역, 시각 영역 중에 한 영역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을 제가 신경미학 연구로 알아봤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신경미학 연구였고요. 오늘은 제 연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경미학의 대표적인 연구들을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글로 넘어가기 전에 영어를 가능하면 쓰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안드레 드랭이라는 이 야수파라는 이게 막 넘어갔냐? 야수파라고 하는 그 사조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이 드랭이라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쓴 그림, 만든 그림인데 이 사람은 보면 색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개 슬라이드에서 색채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림을 볼 때 사실은 제일 주목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컬러예요. 우리는 사실 되게 컬러에 관심이 많아요. 이 벽은 왜 하필이면 저런 연두색으로 칠했을까요?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 뭔가 과학관이라는 곳에 저런 색을 써서 저 벽을 칠한 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연에서 오는 어떤 초록색의 그런 인상을 이 건물 안에 넣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내 방의 벽을 무슨 색으로 칠할까 이런 것도 우리 되게 관심이고 물건을 살 때도 우리 옷 사고 이럴 때도 컬러에 되게 주목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심리학 연구 분야에서는 색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분홍색,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뭔가 되게 경쟁하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거를 좀 꺾는 색깔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운동팀에서 어웨이 원정팀의 라카에다가 핑크색 벽으로 칠해놓고 네. 그리고 운동복 유니폼이 어떤 색깔인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모님들은 그러면 우리 아이의 공부방에 무슨 색 페인트를 칠하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미술에서의 색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해볼 거예요. 그리고 신경미학 분야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나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 야수파의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자, 여기 큰 높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 이런 색깔, 저런 연두색으로 칠해놨죠. 보통 고층 건물들은 저런 색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강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래요. 강물을 이 사람은 뭐 노을 지는 저녁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센 노란색으로 그려놨어요. 강물은 보통 노란색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야수파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체랑 그 물체가 원래 갖고 있는 색을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름다움이 예술에서의 유일하고 그런 가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새로운 것, 예전의 거를 바꿔놓는 거 이런 것도 예술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고 야수파들은 그거를 물체와 색간의 연합을 깨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려고 했어요. 자, 그럼 신경미학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이신 여기 있는데 세미르 제키라고 하는 영국 신경과학자예요. 지금 되게 어른이세요. 근데 이분이 젊으셨을 때는 세포 하나하나의 액티비티를 재는 그런 생물, 신경과학 연구를 하시다가 나이가 드신 다음에 이런 예술가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있어 뇌로 그러면서 뉴로 에스테틱스라고 신경미학이라는 이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1998년에 야수파 그림을 볼 때 우리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셨어요. 익숙한 색이 아니라 이상한 색으로 칠해진 이 그림을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셨는데 이분은 야수파 그림을 보여주면서 fMRI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딸기는 빨간색,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연합이죠. 근데 그거를 검은 딸기, 그래서 빨간 딸기를 볼 때 뇌의 반응과 까만색 딸기를 볼 때 뇌의 반응이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까? 여러분들이 심리학적인 실험이나 신경과학적인 실험 방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따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드랭의 작품 같은 작품을 보면 총천형색이 다 있죠.
그리고 물체도 너무 많고 구도도 있고 장면도 있고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그거를 볼 때 뇌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신경미학자들은 어떨 때는 실제 예술 작품을 보여주지 않고 그 문제를 실험 자극으로 좀 통제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빨간 딸기와 검은 딸기는 다 형태도 똑같고 동일한 물체인데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색깔로 보여지냐 아니냐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뇌 반응을 비교를 해보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펑셔널 MRI라는 방법에서는 이것도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카메라처럼 사진 찰칵찰칵 찍으면 빨간 부분 이렇게 안 나와요. 굉장히 긴 분석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중요한 게 비교예요. 자, 빨간 딸기만 보더라도 내 딸기에 대한 기억, 딸기에 대한 냄새, 딸기의 색깔, 딸기의 뭐 내가 딸기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딸기를 좋아했던 내 친구, 딸기랑 연관된 영화, 딸기랑 연관된 노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서 뇌의 많은 부분이 다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뭘 딱 보여주면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비교 조건이 있어요. 비교 조건. 둘을 비교해서 통제에 비해서 실험 조건에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이 쓰이나 이거를 알아보는 방식이 fMRI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신문이나 과학 기사에 나는 많은 것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까만색 딸기를 볼 때하고 그리고 색깔이 없는 걸 볼 때, 딸기를 흑백으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비교해서 뇌의 부분을 봤더니 요건 옆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인데,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뇌의 뒷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좌방구, 우방구의 요 부분이 칼라, 우리가 칼라를 볼 때 활성화되는 색채 지각 영역이에요.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이 비교보다 이 사람한테 정말 관심 있었던 야수파와 관련된 건 이거잖아. 까만 딸기를 볼 때 빨간 딸기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일어날까 뇌에서, 그죠? 그걸 했더니 이렇게 많은, 특히 이게 뇌의 앞부분이거든요. 전두엽. 그러니까 칼라와 관련된 뒤쪽 부분도 나왔지만 전두엽, 뇌의 앞부분. 여러분 전두엽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나중에 발달하는 영역이고, 뭐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나중에 발달하고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고차원적인 사고나 우리의 굉장히 복잡한 인지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 앞부분에서 난리가 나고, 까만 딸기랑 빨간 딸기랑 그렇게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것들이 파괴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큰 뇌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전두엽이 우리의 예술과 관련된 경험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보여줬던, 물론 되게 옛날 연구라 신경과학 분야는 되게 빨리빨리 변해서 1998년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절대적으로 옛날이긴 하겠구나요.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게 절대적인 옛날은 아닌데, 근데 이땐 정말 long time ago예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은 발달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오케이? 자, 컬러는 우리에게 또 어떤 걸 주냐면 굉장히 정서적인 반응을 줘요. 우리 감정이 굉장히 컬러랑 연관이 깊게 돼 있어요. 이 영화도 여기에 많은 분들은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플레센트빌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옛날 영화예요. 안 보셨으면 여름에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는 거의 상영 시간 내내 흑백인데, 여기에 있는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저 사람이 약간 본인의 미술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흑백의 세계에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처음으로 칼라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경험하게 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게 정말 극명하게 나오죠.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미술 작품에 만약에 색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색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을 전달을 해주나,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주인공인 예전 스파이더맨, 옛날 스파이더맨 토비 맥과이어에게 얘기하죠. 칼라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까? 자기들이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이런 얘기를 해요. 흑백의 세계에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또 심리학자들이나 신경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면서, 또 철학자들도 우리의 이런 지각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고요. 물론 칼라가 가지는 진화적인 의미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세계에 대한 능력을 갖게 된 거는 잘 익은 과일,
내가 생존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이런 색지각 능력을 갖게 됐다. 그렇지만 지금에는 단지 생존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끼고 정서를 느끼고 이런 것들에서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을 하죠. 이 피카소라는 작가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 사람의 작업은 뭐 블루 시대 어떤 색을 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시대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걸 제가 흑백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 컬러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컬러 버전이 처음 딱 나올 때 이게 뭔가 제목도 가난한 사람들을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서 이 화가가 파란색 물감을 씀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들한테 이 슬픔이라는 정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딜리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경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기술하는 거고 이게 뇌에서도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가 신경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보여줬던 예인데 이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를 릴리스한 다음에 흑백 버전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흑백 버전도 걸었거든요, 극장에다가. 왜 이 감독은 동일한 내용을 흑백으로 한번 또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색이 너무 강렬한 시각적인 정보기 때문에 그게 없는 상황에서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이 영화에서는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각이 되게 중요한데 혹시 그게 뭔지 보신 분들 있죠? 감각 중에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큐예요. 냄새가 계속 키워드로 반복이 되고 주제에 해당하는데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이 과제를 줬거든요. 기생충 영화의 흑백 버전을 보고 냄새라는 이 테마가 흑백 버전과 컬러 버전에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쓰시오.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컬러에 굉장히 뭔가 빛바랜 색깔이라든지 뭔가 더 더러운 냄새가 날 것 같은 뭐 화장실 장면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더 막 나한테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색이 너무 강렬한데 그게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여기서 더 얘기하는 냄새가 실제로 경험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뇌 연구도 가능하죠. 우리는 냄새와 관련된 뇌 영역, 컬러와 관련된 뇌 영역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영화를 볼 때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뇌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신경미학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색만이 중요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제가 주제를 바꿔서 해볼 거예요. 자, 이 작품은 무려 16세기에 여러분들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작품이고 제목은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노예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 일부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초등학생도 있고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청중이 있어서 사실 전 되게 떨리는 것이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한 분 한 분한테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나 이건 정말 어려운 과제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서울대학교 미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미완성일까? 아니면 정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게 왜냐면 신체의 형태가 이 돌에서 지금 완전히 구별되고 있지 않잖아요. 돌이라는 재료를 깎아서 조각을 하는데 하다 만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 상태로 한 게 작가의 의도인지가 궁금했는데 미학과 교수님이 알려줬어요. 이건 전적으로 의도된 작업이 이건 미완성이 아니야. 근데 이걸 봤을 때는 저는 16세기 작품이라고 이게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이거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노예야. 아틀라스 이야기 아시죠? 형벌처럼 자기 짐을 지고 있는 아틀라스예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어디서 다분히 시적인 표현으로 이걸 너무 감상에 젖어서 썼던 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 내가 정이랑 끌을 갖고 와서 저 돌을 깨부셔서 아틀라스를 저 돌에서 끄집어내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느낌이 날 정도의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좀 과하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내가 가서 뭐를 하고 싶은 거, 내가 뭔가 거기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게끔 보이는 그런 예술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좀 되게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이거는 이태리 화가 까라바치오라는 사람의 그림이고요. 의심이 많은 도마,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믿기가 어렵잖아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 그래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래서 도마라는 사람이 제자가 의심이 많아서 상처난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뚜져보는 장면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 괜찮으세요? 저는 좀 누가 내 상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후비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생생하게 현장에서 보신다면 더 그러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예시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은 사극을 좋아하시나요? 왕좌의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국 거고 외국 거고 좀 시대극을 좀 어려워하는데 약간 필연적으로 보기 힘든 장면들이 있거든요. 약간 고문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가 저는 좀 못 보겠어요. 왜냐면 내 몸에 그게 진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마다 좀 그런 걸 진짜 내가 정말 내 몸에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신체화라고 해요. embodiment. 누가 내 몸을 만지거나 내가 움직이고 있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데도 실제로 내가 몸에 뭔가 느껴지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걸 임바디먼트라고 해요. 예술 감상에서 좀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죠? 되게 강렬함을 주잖아요. 내 몸에 뭔가 전율이 느껴지고 누가 내 몸을 터치하거나 뭔가 아프게 하는 것 같은 거를 보기만 해도 느낀다는 건 되게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경미학 분야에서 이 주제가 또 한때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되게 재미난 주제 같아요. 보기만 하는데 내 몸에는 운동에 관여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일 때 거기에 반응하는 운동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체성 감각은 내 몸에 어떤 터치, 자극이 있을 때 그거를 또 반응하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소메로센소리 콜텍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건 뇌를 옆면에서 봤을 때 중앙 부분쯤에 이렇게 두 영역이 나란히 있어요. 자, 그러면 신경미학자들은 뭐가 궁금하냐? 이런 그림을 볼 때 시각 영역에선 당연히 반응이 있겠죠. 근데 운동 영역이나 신체, 체성 감각 영역에서도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까라바치오는 대성공 아니에요? 뭔가 정말 이렇게 뚜지고 있는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자기 몸을 안 만지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실제로 어떤 자극이 있을 때에 반응하는 세포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는 신경미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바디먼트라는 개념이 있고, 그것이 많이 이야기되는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라는 것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움직일 때 쓰는 그런 세포들이 어떤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기만 해도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게 거울 뉴런의 개념이고,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문 장면을 못 보는 저 같은 사람, 내가 내 몸으로 보기만 해도 느끼고 내 몸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시뮬레이션 경험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감의 신경 기전이야,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근데 이거를 저는 오늘 신경미학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디자인 연구에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신경미학이 꼭 순수미술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 관련돼서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얘네는 만지고 싶은 디자인이에요. 머그컵인데 손가락 거기에 방아쇠가 딱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보기만 해도 이거 한번 당겨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눌러보고 싶은 거, 짜보고 싶은 거, 이런 디자인들이 있었고, 그거를 저희가 광고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되게 평범한 애들로 만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 영상화를 할 때는 정말 많은 반응이 일어나니까 비교 자극을 좀 되게 비슷하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만지고 싶은 고요소만 싹 빼요. 그래서 평범한 컵을 볼 때에 비해서
이렇게 만지고 싶은 컵을 볼 때는 어떤 뇌 영역이 더 반응을 할까 본 거예요. 네, 이건 디자인 연구였는데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지고 싶은 그런 디자인으로 된 상품의 사진을 볼 때 평범한 것들을 볼 때에 비해서 활성화가 더 크게 됐던 유형인데 이게 S1이 뭐냐면 제1차 체성 감각 영역, 터치 영역이에요. 안 만졌어요. 누워서 봤어요. 그 도너츠 같이 동그란 자석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만지고 싶게 보이는 디자인을 볼 때는 실제 만지는 거랑 관련된 영역에서 반응이 일어났고 또한 이거는 supplementary motor area라고 해서 운동 영역에 안 움직였어요. 가만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도 본인의 신체로 움직이는 거랑 관련된 영역을 써서 저 만지고 싶은 디자인을 봤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런 만지고 싶은 거는 꼭 까라바치오 그림이나 방금 보여드렸던 컵 같은 거랑만 연결돼 있고 추상 미술이랑은 관련이 없을까? 아니에요. 자, 이 작품은 폰타나의 기다림. 이런 작품을 보면 뭐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에이 저거 나도 그리겠네, 나도 만들겠네. 이거 되게 평범한 반응이잖아요. 일반적인 반응이죠. 캔버스 반을 칼로 쭉 그어놓고 얼마일까 이 그림이? 근데 이거를 보시면 저게 약간의 그런 깊이감이 생기죠. 저 갈라진 틈이 우리는 궁금해지고 그 안에 어떻게 됐을까, 어떤 부분이 더 가까이 있고 멀리 있을까, 그런 아주 단순한 미술 작품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체성 감각 영역이나 운동 영역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약간 후반부로 가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건축으로 이 얘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신경미학에서 건축을 대상으로 한 분야를 똑 떼서 사람들이 신경건축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의 건물이나 뭐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을 뇌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데, 자, 제가 유명한 건축물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나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 뭐 잘 아시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고, 이거는 구겐하임 미술관이에요. 이건 아시죠? 우리 DDP. 이거 아세요? 이건 용산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인데 이거 되게 유명한 작가가 지은 건물이에요. 자,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이거 보시면 DDP 같은 건 굉장히 유선형 곡선이죠. 근데 아모레 퍼시픽은 그 작가가 정말 그걸 계산한 게 있어요. 가보시면 이게 반듯한 큐브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거리랑 이런 걸 정확하게 재가지고 만든 작업이에요.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물론 되게 다른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직선과 곡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경 건축관 연구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너무 앞으로 잘못 갔네요. 서두르다 보니. 네, 여기에 뭐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곡선의 모양으로 된 인테리어 그런 사진들이랑 요거는 되게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 건물은 어때요? 매우 직선적이죠. 네,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런 그런 건물의 사진과 뭔가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 곡선으로 된 거랑 직선으로 된 걸 볼 때 뇌 반응의 차이가 있을까 봤던 신경미학 혹은 신경건축학 연구 결과예요. 근데 뇌 반응을 보기 전에 뭔가 시간 세팅이 되어 있는 자꾸 넘어가는데 네, 행동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직선의 건물이 더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시는 분? 저도 사실 직선파예요. 자, 곡선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여기서 또 데모가 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직선을 좋아하는 제가 잘못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곡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물은 곡선으로 만들기 더 힘들어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고 구현하기가 어렵죠. 곡선인데 튼튼하고 안정적인 모양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걸 수도 있고. 펭수 좋아하세요? 펭수? 베이맥스? 얘네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귀엽고 폭신폭신하고 뭐 요새 푸바오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하고. 근데 제가 무슨 말을 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시각적인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선과 곡선은 시각 요소죠. 근데 내가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하고 부들부들하고 촉각의 단어를 막 써가지고 걔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곡선으로 이루어진 걸 좋아하는 건 건물은 만지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날카롭지 않아서 위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건물을 대상으로 하건 이런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건 뭐를 대상으로 하건 간에 곡선 선호는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과 어린아기를 막론하고 되게 일관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경미학 분야에서 곡선에 관한 연구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요소를 주제로 해가지고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 가서 임원님들 대상으로도 요거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삼성이랑 애플이랑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디자인 어떻게 할까 가지고 진짜 얼마나 그 중요한 결정이에요. 큰 돈이 오고 가는데, 근데 요 끝을 요렇게 뾰족하게 할 거냐, 살짝 둥글릴 거냐, 조금 더 곡선으로 할 거냐, 이런 디시전이 사실 디자이너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용한 신경미학, 경험미학 연구도 있어요. 곡선의 요소로 이런 태블릿 같은 거에서 한 것도 있고 가구 같은 거에서 한 것도 있고, 자 현대자동차에 가면 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대시보드나 차 안의 내부를 곡선형으로 디자인할까 직선형으로 디자인할까.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경미학이라는 게 어디 갤러리나 뮤지엄에 있는 그냥 고고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맨날 보고 쓰고 하는 그런 물체들에서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썼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이런 굉장히 현실적이고 응용적인 주제랑도 맞닿는 부분이 있는 분야가 신경미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업 같은 곳에서도 연구를 해서 그냥 디자이너가 내가 보기엔 이게 좀 더 예쁜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직관에 의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커지고 있어서 아마 심리학이나 신경과학에서 이런 걸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그런 기업에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로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1시간짜리 강의를 하겠다 말씀드렸고 슬라이드가 몇 개 남긴 했는데 여기서 멈추고 질문을 좀 받을까요? 조금 더 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짧게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곡선을 많이들 좋아한다고 해도 직선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내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결정을 할 때는 정말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예전에 심리학이나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개인차를 좀 번거로운 거로 여겼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결과를 평균적으로 어떤지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너무 다르면 평균이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내리기가 되게 힘들고 이거 되게 노이즈고 누센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번거로운 일. 근데 요새는 심리학 분야에서도 뇌과학 분야에서도 개인차를 그렇게 번거로운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봐요. 사람마다 뇌가 어떻게 다르고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를 봄으로써 우리는 정말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 개인차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신경미학에서는 정말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예술을 즐기거나 하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인 거니까 나한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16명의 사람에게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그림이 더 네 마음을 많이 움직였어?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게 결과예요. 1번은 이게 얼마만큼 움직였어? 조금 움직였으면 1점, 많이 움직였으면 4점, 이렇게 반응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1번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별로야. 1점, 1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네. 이 내 마음을 완전 4점으로 움직였네. 근데
요 빨간 그림은 조금 덜 그랬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 8번 참가자는 빨간 그림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파란 그림을 16명만 봐도 완전 천차만별이잖아요. 자, 이런 심리적인 경험에는 개인차가 되게 커요. 근데 또 뇌과학에서 중요한 네트워크가 하나 나오는데, 요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디폴트 모드는 디폴트 아시죠, 여러분? 그냥 원래 그런 거. 요 파란 부분으로 돼 있는 영역들이 무슨 영역들이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조금 더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멍 때릴 때. 근데 여러분들이 멍 때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멍 때릴 때. 제가 아까 뇌 영상화에서는 두 조건을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 근데 지금까지의 많은 뇌 영상화 연구들은 실험 조건일 때 통제 조건보다 더 크게 활성화되는 것만 찾아봤어요. 근데 어느 날 신경과학자들이 반대를 해봤단 말이에요. 통제 조건,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 누워있고 뭐 그냥 점 하나 보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통제 조건일 때 실험 조건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는 영역이 어딘가 알아봤더니 얘네가 쫙 나오고, 무슨 과제를 하든 상관없이 쟤네가 항상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나와요. 여러분들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덥고 그러면 약간 나는 누구인가 여기 지금도 그러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 멍 때리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멍 때리는 게 나랑 무관한 뭔가 생각하면서 멍 때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얘네가 아무것도 안 할 때 관여를 하는 영역인데, 한 경우에만 뭘 열심히 할 때도 저 영역들이 나와요. 무슨 경우냐면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자, self. 그래서 어떤 형용사들을 주고 이 형용사가 너에 대한 거야? 네 성격에 대한 거야? 내향적인. 그러면 나야? 아니야. 이런 형용사를 막 주고 사람들이 자기랑 연관된다고 고른 그런 형용사, 그런 과제를 할 때 보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많이 관여해요. 그래서 이건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없네요, 인트로스펙션, 내성, 내 안을 들여다보는 통찰, 성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뇌의 기적 기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일이 돌아가요. 멍 때리고 있어도 나에 대한 뭔가 인트로스펙션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셀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사회심리학이나 사회신경과학에서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그런 면에서 보고 있는데, 이 앞에 개인차 연구했던 이 연구진이 보니까 현대미술 보면서 이게 내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나 이런 과제를 할 때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관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는 마치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이랑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신경미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거 어떤 사조의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상파. 근데 여기 세 개는 원래 인상파 작품이에요. 얘네는 뭔가 풍경 사진이에요. 얘네는 여기 보이세요? AI.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인데, 지금은 여러분 챗 GPT가 너무 핫하잖아요. 챗 GPT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제가 다시 와서 내년에 이제 토요 과학 강연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될 만큼 이제 다른 주제로 가야 되는데, AI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되게 위협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나중에 이제 AI가 대체할 건가 아닐 건가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세돌 봐도 그때는 그래도 많은 일들이 대체가 돼도 남을 거는 창의적인 분야다. 그래서 예술 창작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지금 챗GPT 그림 엄청 잘 그리는데 작곡도 되게 잘해요. 글도 되게 잘 써요. AI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이제 창의력이라는 게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진 건 아닐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 굉장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건 챗 GPT보다는 더 옛날이에요. 구글에서 딥드림 딥스타일이라고 AI 그 딥러닝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진을 집어넣으면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그중에 딥스타일은 뭐냐면 유명한 화가의 화풍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해줘, 요 인상주의 그렇게 넣고
사진을 하나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에서 딥스타일이라는 AI가 만든 작품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이거 AI가 만든 거다. 이거 사람 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이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AI가 그렸다라고 알려준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고 있는 그대로 알려준 경우도 있고.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왜 AI가 그린 작품을 내가 보기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비싼 돈을 주고 사고 그럴까? 그때 막 경매에서 되게 그렇게 비싼 가격의 그런 AI의 작품이 막 구매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사람들 얼리 어답터네. AI가 그렸다고 하니까 AI는 미술 창작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흥미로워서 샀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림보다는 어떤 정보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걸 딱 했을 때 뇌에서 사람이 그렸습니다. AI가 그렸습니다. 그 정보에 따른 차이는 되게 미미했는데요. 요 그림들과 요 그림들에 대한 뇌 반응 엄청 크게 나왔어요. 이게 저희에게 약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게 만들었던 그런 연구였어요. 왜냐하면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거든. 그리고 AI가 그리다가 좀 이상하게 뭉개지거나 이런 그림들 다 뺐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조심스럽게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뇌 반응이 엄청 크게 나. somehow 이런 것들을 볼 때랑 이런 거를 볼 때 뇌 반응이 다른데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해답은 저희는 정답은 모르지만 이 사진이라는 인풋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떤 전형적인 구도로 그 구도가 이루어졌을 수 있고 그거를 아무리 스타일을 모살한다 그래도 구도는 그냥 사진에서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반면 인상파 화가들은 인상파 화가는 그 당시 순간의 인상을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미술을 전공했던 학생이 얘기해 주는데 절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화실에서는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찍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씬의 구도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뇌 반응에서 이거랑 이게 그렇게 크게 나왔던 거는 다른 이유보다 구도의 그런 차이에서 오는 이유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한데 이건 정답은 없고 요새 AI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니까 신경미학과 연관에서도 이런 접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던져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넣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지만 남은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고 이야기하면서 더 같이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